안녕하세요.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이해와 치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유기체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보호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 하면 그 계란의 껍질과 같은 거죠. 껍질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안에 있는 계란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체에게는 일련의 보호막이 존재하는데 신체 내부에 보면 혈액, 뇌 관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싸고 있는 그 태반 관문이 있고 또 우리의 피부와 같은 것이 보호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피부는요,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입을 막아주고요. 생존에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며 우리 인간을 외부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몸속의 위장관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다양한 세균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영양소는 장을 통과하여 흡수가 되지만 세균은 차단이 되죠. 이것을 선별적 투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호막의 역할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보호막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생존에도 여러 가지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막을 가리켜서 심리 치료자들은 방어, 디펜스라고 얘기하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아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을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심리적 기제를 방어 기제라고 말하죠. 프로이드는 이러한 방어,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방어가 작동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불안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요소로서의 현실적 불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동, 욕망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그런 불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초자로부터 생겨나는 도덕적 불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불안들을 적절하게 잘 방어하지 못할 때, 제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렇게 작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불안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와 왜곡은 의식적 자각에 전달되는 정보의 유형과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우리 상담자 선생님들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어 체계, 자기 방어 체계를, 방어 기제를 무조건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아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방어는 자각, 의식적 자각에 전달되는 정보의 유형과 양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아에게 방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어 기제 작용의 목적을 몇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는 것이죠. 삶의 혹독한 현실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생각, 감정과 정서, 행동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진 이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 방어 체계의 힘과 형태도 천차만별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고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트라우마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이나 방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적 방어에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 두려움이 심리적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심리적 피부라고 할 수 있는 자극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파편화되는, 조각조각 나는 그런 충격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외적이고 물리적 위협에 대응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비판이나 거절, 사회적 수치심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진화한 우리의 사회적 체계가 신체적 생존에 전념하는 원시적 뇌 구조와 접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진통제나 소염제를 우리가 먹게 되면 사회적 거절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완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정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경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마음과 몸, 자기와 타인이 신경망을 통해서 서로 얽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극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극 장벽의 기능이 뭘까? 자극 장벽은 인간의 뇌와 또 마음과 상호 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라 그러죠. 상호 관계가 함께 작용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자극 장벽이다. 항상성 유지하는 거죠. 항상성은 무엇입니까?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외부의 기온이 떨어지면 보일러가 작동이 돼서 내부의 온도를 올려주게 되고
외부의 기온이 올라가면 작동하던 그 보일러가 정지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처럼 자극장벽은 우리의 몸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망의 통합을 유지하고 주변 상황을 의식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한 채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뇌 피질이 통제력을 유지하고 의식적 자각이 지속이 되며 생각과 감정, 정서, 행동이 하나의 내러티브 속으로,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고 통합된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극장벽의 세 번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신경망들이 서로 단절되거나 회피와 부정, 기억 상실로 인해서 의식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타인과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약화가 되면 자극장벽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대뇌 피질은 억제가 되고요. 정보 처리 체계들은 서로 분리되고 내러티브도 파편화되어서 조각조각 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극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이고 외적이고 사회적 환경 또 대인관계를 유연하고 일관성 있게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업무들, 감당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 능력들이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압도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생물학적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의 조화가 깨진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와 우리 자신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식적 자각을 조정해주는 대뇌피질의 영역이 억제가 되면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된 정서, 조각조각 난 감정과 그러한 감각에 압도가 되죠.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는 잡념의 바다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자극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경과학 상식으로 트라우마의 신경생물학적 영향을 보게 되면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편도체가 측두엽 안쪽에 있는 변형계에 편도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편도체가 실행 기능과 기억 처리를 지배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전두엽과 두정엽의 실행 기능이 크게 억제가 된다. 실제 그 fMRI를 통해서 보게 되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전두엽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쟁 도피 반응의 신경생물학적 작용이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과 정서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언어와 내러티브를 관장하는 좌뇌 영역이 억제가 됩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영역을 관장하는 것은 좌뇌 영역이죠. 근데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언어 영역을 담당하고 관장하는 좌뇌 영역이 대단히 억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뇌 체계가 분리되거나 억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정보 처리에 있어 과거와 위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나치게 어떤 과거의 충격적 사건에 집착을 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과각성하거나 과경계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만성적 위협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자율신경계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신경생물학적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트라우마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DSM, 최근에 나온 것은 DSM-5 개정판입니다. 그 DSM의 시도는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정의해 주죠. 그런데 그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거나 완벽하게 모든 트라우마를 정리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신의학자나 제약회사의 분류와 정의에만 얽매이면 인간의 경험에 내재된 복잡성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이 DSM이 정의하는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일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간과해버리고 빼버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완벽한 정의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DSM에서 정의하고 있는 진단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 삶과 경험과 그 증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는 것, 그러면서 DSM이 정의하고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트라우마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신체 내적인 생리적 작용, 그리고 심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문학 작품에는 전쟁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또 때로는 자녀의 죽음 혹은 자연재해를 겪은 후에 행동과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 뒤바뀌어버린 인물이 중심 주제로 때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은 위협적인 상황이 해결된 후에는 조금씩 천천히 완화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적 치유는 시간의 흐름, 주변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 이게 뭐죠?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이 사회적 지지체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수많은 트라우마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원과 지지, 또 생리적 재조절, 건강한 심리적 방어의 재건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나거나 해결된 후에는 조금씩 천천히 완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상 스트레스를 살펴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박탈이나 결핍이나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가장,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곧 실제로 어린 시절의 모든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신경계의 기반 구조 및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능력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른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감정적 위협은 투생 도피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위협이 다루어진 이후에는 투생 도피 반응이 가라앉고 뇌와 신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내적인 힘을 어느 정도 어른들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는 자동적으로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트라우매틱한 이벤트가 아이에게 다가왔을 때 아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만일 학대와 방임에 직면하게 되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이들에게 학대라든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70% 이상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서 학대와 방임이나 성폭력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압도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내적 작동이 일어나냐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충분한 심리적 거리를 둘 필요를 느끼는 거죠. 약간의 자존감, 가족을 향한 애착,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려면 피해자는 일어난 일과 단절해야만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내가 그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단절과 분열, 스플릿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이 일어난 나쁜 피해자, 나쁜 어린아이를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해리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러죠? 분열이라고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나 해리성 기억 상실이나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단초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임상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사실과 단절이 되어서 스스로에 대해 조금의 좋은 느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학대받은 아이는 인간 두뇌가 타고난 분리 또는 구획화, 파편화의 능력을 이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내가 아닌 어린아이를 곁에 두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의식의 바깥에 두려면 외상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이 지난 뒤에 단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리와 부인과 자기 혐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그 어떤 트로매틱한 이벤트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느리지만 천천히 회복의 방향으로 간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나와 그 경험을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증상과 방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헬이나 부인이나 자기 혐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이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상처받은 자기들을 부인하는 대가로 학대나 안전부재, 배신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뭐가 남습니까?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것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흔적입니다.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